저는 콜튼 하트입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제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2024년 3월, 워싱턴 D.C. 미 해군 내부 브리핑. 스크린에는 태평양 해역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빨간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콜롬비아급 잠수함의 이동 경로였습니다. 시간대별 좌표까지 완벽하게. 여러분, 이 빨간 점들이 왜 충격적이냐고요? 콜롬비아급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입니다. 러시아도 못 잡습니다. 중국도 못 잡습니다. 핵 추진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소음은 주변 해양 잡음 아래로 사라집니다. 이론적으로 탐지가 불가능에 가까운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잠수함을 전 구간 추적해서 시간대별 좌표를, 심도까지 포함한 3D 이동 경로를 미국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발표자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은 딱 3초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3초가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2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같은 스크린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내뱉지 못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25년간 미 해군에서 수중작전 성능평가관으로 복무했습니다. 소나 화면 앞에서 잠수함의 미세한 진동을, 해류가 선체를 스치는 소리를, 저 멀리 프로펠러의 회전 주파수까지 귀로 읽어왔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음파의 마술사라고 불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걸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웃었던 것을 여러분께 고백해야겠습니다. 불과 몇 주 전이었습니다. 연구소 휴게실에서 동료 마이클 웨버가 저에게 뉴스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수중 감시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이클이 먼저 웃었습니다. 하트 선배, 솔직히 저는 기대도 안 합니다. 한국이 뭘 만들었든 우리 시스템보다 나을 수는 없을 거예요. 언론 플레이겠죠. 저도 웃었습니다. 마이클보다 더 깊게, 그리고 더 확신에 차서 한국이 핵잠수함도 없는 나라인데 수중 감시에서 뭘 할 수 있겠어. 반잠수함전은 실전 데이터가 전부야. 맞아. 한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나사도 못한 일을 해내겠나? 정부 보조금 따내려는 쇼지. 그게 핵심이라고.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장비를 만들어도 의미가 없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셋이었습니다. 세 명 모두 같은 말을 했고, 세 명 모두 같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확신은 근거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이클은 그 무렵 아태 수중전 역량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의 감수를 맡았습니다. 총 87페이지 분량이었는데 거기서 한국 해군의 수중 감시 역량을 다루는 항목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수중 독자 감시 역량이 미흡하며 미군 지원 없이는 유의미한 반잠수함전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저는 그 문장에 동의 서명을 했습니다. 의심 하나 없이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있고 3일 후 마이클은 그 보고서를 정식 채널로 제출했습니다. 아태사령부 수중전 역량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됐습니다. 제가 감수 서명을 한 그 문서는 이제 공식 기록이 됐습니다. 한국 해군의 독자 수중 감시 역량 미흡, 그게 우리의 공식 판단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뚜렷한 인상이 없었습니다. 배를 잘 만드는 나라,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제품이 있는 곳, 불고기와 김치의 나라. 물론 한국 해군이 존재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이지스함도 운용하고 잠수함도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중 감시 기술에서 진짜 첨단 수준에서요, 동맹국으로서는 나쁘지 않지만 기준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버지니아주 노퍽 태생으로 아버지는 해군이었고 할아버지는 2차 대전 태평양에서 복무했습니다. 하트 가문에서 바다는 운명이었습니다. 18세에 입대해 35세에 잠수함 승조원이 됐고 그 뒤로는 성능평가관으로 전환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까지 동맹국들의 수중 전략을 직접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바다는 결국 사람이 이깁니다. 경험 많은 수병 한 명이 최신 센서 10개보다 낫습니다. 무인 장비에 대해서는 늘 회의적이었습니다. 바다는 변수의 바다입니다.
해류는 시시각각 변하고 수온은 깊이에 따라 달라지고 음파는 바닷물의 염도에 따라 굴절됩니다. 기계가 그 모든 변수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웃은 겁니다. 오만이 아니라 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런데 3월의 브리핑에서 빨간 점들이 가득한 스크린을 보면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남아있는 그 점들, 한국의 센서망이 포착한 우리 잠수함의 궤적, 귀로 바다를 읽는다고 자부했는데 기계가 더 잘 읽는다면 저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서명한 그 한 줄, 수중 독자 감시 역량이 미흡하며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 아태 담당 부차관 모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트 씨, 한국 방문에 관심 있으십니까? 한국 측에서 자국의 수중 감시 시스템을 미국 전문가에게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직접 가서 보면 허점이 보일 것이다. 어쩌면 과장된 것일 수도 있다. 그 빨간 점들도 해역 협조하에 이루어진 것일 수 있다. 가서 확인하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결국 수락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출발 전날 마이클 웨버가 찾아왔습니다. 하트 선배, 저도 같이 가게 됐습니다. 저는 반가웠습니다. 그래, 두 눈이 생기겠네.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별 기대 안 합니다. 보고서에 뭐라고 써야 할지 걱정이기는 한데 직접 보면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맞는 거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이었다면 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빨간 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4월 초 오후였습니다. 한국 해군 장교 2명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김도현 중령과 박지수 소령이었습니다. 악수를 하며 그의 눈을 살펴봤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일정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일 해군 본부 브리핑, 다음날 운영 현장 방문, 그리고 실시간 시연.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시연이요? 무슨 시연입니까? 김중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압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겁니다. 그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없는 사람은 저런 미소를 짓지 않습니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네온 사인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동차들, 분명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수중 감시 기술에서까지 미국을 앞섰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그때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중전은 경험의 축적입니다. 2차 대전부터 냉전까지 수십 년간 소련 핵잠수함을 추적하며 데이터를 쌓아온 미국 해군, 그 노하우는 단순히 예산을 쏟는다고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년도, 10년도 안 됩니다. 수십 년의 시행착오, 수십 년의 데이터, 수십 년의 실패가 있어야 합니다.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깜깜한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방에서 수천 개의 눈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눈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기계음 같기도 하고 심장 소리 같기도 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다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울 용산 해군 본부 브리핑은 이정우 소장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이 날카롭고 말투에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한국 해군이 지난 10년간 개발해온 차세대 수중 감시 체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신이라고 부릅니다. 해신, 바다의 신, 대담한 이름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바다 전체를 덮은 격자 모양의 네트워크가 나타났습니다. 해신 시스템의 핵심은 분산형 센서 네트워크입니다. 수천 개의 소형 무인 센서를 해저와 해수면에 배치했습니다. 개별 센서는 단독으로는 큰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공유하면 하나의 거대한 감각기관처럼 작동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소형 센서로 핵잠수함을 탐지한다고요? 핵잠수함이 내는 소음은 주변 해양 잡음보다 작습니다. 고성능 소나로도 잡기 어려운데 소형 센서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비밀은 인공지능에 있습니다. 개별 센서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수천 개의 불완전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종합하면 완전한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눈 하나로는 아무것도 못 보지만 수천 개의 눈이 동시에 같은 곳을 바라보면 다릅니다. 집단 지성 탐지, 그게 해신의 본질이었습니다. 마이클이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네요. 하지만 실제로 작동합니까? 바다는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소장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웨버 중령님, 이미 작동했습니다. 지난달 여러분의 콜롬비아급이 우리 해역 근처를 지날 때 해신 시스템이 전 구간을 추적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여러분 국방부에 전달한 것이 바로 저희입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이 순간을 여러분께 정확히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마이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침묵한 게 아닙니다. 그는 직접 그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한국 해군의 독자 수중 감시 역량이 미흡하다고 쓴 사람. 그리고 지금 그 나라의 소장이 우리 가장 정밀한 잠수함의 이동 경로를 우리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틀린 게 아닙니다. 방향 자체가 거꾸로였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후 천천히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들지 않은 채 그가 뭘 쓰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이 약간 떨리고 있다는 것은 알아챘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김중령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물어봐도 됩니까? 왜 이렇게 상세하게 공개하는 겁니까? 김중령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하트 씨, 우리는 동맹국입니다. 정보를 숨기는 것보다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셔도 쉽게 따라하실 수 없을 겁니다.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니. 그 말의 의미를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센서 장비를 살펴봤습니다. 창고 같은 건물에 들어가니 수백 개의 소형 장비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축구공보다 조금 컸습니다. 이게 센서입니까? 너무 작은데요? 박소령이 설명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필요한 기능은 다 들어 있습니다. 음향 센서, 수온 센서, 압력 센서, 통신 모듈, 배터리까지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다. 그 네 글자가 제 35년 경력을 통째로 관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비싼 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콜롬비아급 잠수함 한 척의 가격이 약 4조 원입니다. 한국이 만든 이 센서 하나의 가격은 수백만 원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 센서를 500개 배치하면 전체 비용이 콜롬비아급 한 척보다 훨씬 쌉니다. 그런데 탐지 범위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넓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발상의 해체였습니다. 둘째 날 아침, 진해 해군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4시간 거리였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논밭, 작은 마을,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아직도 기술적 의미에서 전쟁 중입니다. 휴전선 너머에는 적이 있고 언제든 위협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들을 강하게 만든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해신 시스템의 통제센터는 기지 지하에 있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수십 대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사의 관제센터 같았습니다. 각 모니터에는 수온, 해류, 염도, 수중 음향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통합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운영 책임자 최민석 대령이 중앙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저 점들이 다 센서입니까? 맞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것만 약 500개입니다. 앞으로 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500개. 서울에서 부산까지, 동해에서 서해까지, 한반도 주변 바다 전체에 눈을 심어 놓은 겁니다. 이 센서들은 대부분 자율 운용됩니다. 배터리 수명이 닿으면 스스로 부상해서 회수 신호를 보냅니다. 고장이 나면 주변 센서들이 자동으로 역할을 분담합니다. 잠드는 눈이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마이클이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건 대단하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추구해온 고성능 단일 시스템 방식을 한국은 분산형 네트워크로 완전히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진짜 시험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드디어 실제 시연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이순신급 구축함에 승선했습니다. 함정은 항구를 떠나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맑은 날씨, 잔잔한 파도, 김중령이 설명했습니다. 오늘 해신 시스템의 실시간 탐지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해군 잠수함 한 척이 현재 이 해역 어딘가에서 은밀 기동 중입니다. 잠수함 측에는 오늘 시연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함장에게는 단순히 은밀 기동 훈련을 하라고만 지시했습니다. 함정의 작전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둑한 공간에 모니터들이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낮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정밀 장비를 위해서겠지만 저는 그 냉기가 다른 이유에서 오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14개의 모니터, 각각이 다른 데이터 스트림을 실시간으로 흘렸습니다. 수온 분포, 해류 방향, 염도 변화, 음향 스펙트럼, 바다 전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최대령이 말했습니다. 현재 이 해역에 배치된 센서는 약 200개입니다. 지금부터 탐지 과정을 지켜보시죠. 시계 바늘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5분, 화면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10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마이클이 조용히 제 옆에 섰습니다. 둘 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5분이 됐습니다. 마이클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찾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작동하는 건가? 17분. 작전실에 어느 누구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 장교들도 화면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저는 그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미국 작전실이었다면 이 시점에서 누군가 상황을 설명하거나 변명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있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19분이 됐을 때 제 왼손이 저도 모르게 소나 콘솔 모서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소나 화면 앞에서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역설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탐지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탐지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20분이 지났을 때 알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노란색 원이 나타났습니다. 반경 3km. 인공지능이 비정상적인 음향 패턴을 포착했습니다. 여러 센서의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노란 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km에서 2km로, 2km에서 1km로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계속 쌓으면서 불확실성을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저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한 채로 23분 12초, 노란 원이 빨간 점으로 바뀌었습니다. 확정됐습니다. 장보고급 잠수함, 현재 위치 북위 35도 12분, 동경 129도 47분, 심도 약 80m, 북동 방향, 속도 약 8노트. 그 순간 작전실에 있던 한국 장교들에게서 조용한 박수가 터졌습니다. 과시하는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함께 싸워온 팀의 익숙한 성공 앞에서의 박수였습니다. 저는 벽을 짚었습니다. 총 23분 12초, 소형 센서 네트워크만으로 은밀 기동 중인 잠수함을 찾아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최신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가 이 해역에서 탐지 임무를 수행한다면 평균 4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해신은 그 절반의 시간으로 항공기 한 대 뜨지 않고 해냈습니다. 함정이 탐지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잠수함 함장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찾은 겁니까? 완벽하게 은밀 기동했는데요. 탐지됐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대령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신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이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냥 빈 갑판 벽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함정이 항구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갑판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2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퍽은 새벽이었습니다. 여보, 한국 어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5년간 바다를 전문으로 해온 사람이 기술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잠수함 탐지 시연을 봤어. 어땠어요? 우리가 틀렸어. 아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말 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사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 그게 군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 중 하나입니다.
김중령이 다가왔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들으시겠습니까?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핵잠수함 한 척 가격이면 우리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시스템을 따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비싼 장비 하나 대신 저렴한 센서 수천 개를 배치하자 처음에는 미친 소리라고 했습니다. 약점이 강점이 된 것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혁신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기존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굳이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넷째 날, 해신 시스템을 개발한 핵심 연구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진해기지 내 연구동 회의실에 들어서자 5명의 연구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30대에서 40대 초반의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 박사입니다. 해신 시스템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설계했습니다. 38살이라고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MIT에서 인공지능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요? 미국에 있으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저의 아버지는 해군 부사관이셨습니다. 30년간 복무하시다 제가 대학생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건 결국 우리 손으로 해야 한다고. 그 말씀이 항상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젊어 보이는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태민 연구원입니다. 올해 32살입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저는 천안함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2010년 천안함이 침몰할 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날 뉴스에서 46명의 이름이 읽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 동네 선배가 있었습니다. 김현석 하사, 저보다 5살 위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이 농구를 했습니다. 입대하면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나라 지키고 온다고.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살짝.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군인이 될 능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수중 감시 기술을 경쟁력으로 봅니다. 예산으로 봅니다. 전략적 우위로 봅니다. 그런데 이 젊은 한국인은 그것을 약속으로 만들었습니다. 죽은 동네 선배에게 하는 약속으로 이준 박사가 개발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아이디어를 냈을 때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2년간 밤을 새워가며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 실제 테스트 때 결과가 형편없었습니다. 98%, 99%. 상부에서는 프로젝트를 접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번의 실패 끝에 9번째 테스트에서 처음으로 잠수함을 잡았습니다. 그날 정연구원이 울었습니다. 완료.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귀국 전에 국립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김중령이 특별히 준비한 일정이었습니다. 현충원에 도착하자 엄숙한 분위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수만 개의 묘비가 언덕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쪽에 천안함 희생자들의 묘역이 있었습니다. 46명의 장병, 대부분 20대였습니다. 제 아들 또래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묘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름, 계급, 날짜, 이름, 계급, 날짜, 반복됐습니다. 각각의 이름 뒤에 삶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군인은 압니다. 통계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이 숫자가 된다는 것을. 하지만 여기서는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의 묘비 앞에서 멈췄습니다. 김현석 하사, 1989년생, 2010년 3월 26일 전사. 어제 정태민이 말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농구를 같이 했던 동네 선배, 웃으면서 나라 지키고 온다고 했던 그 사람. 묘비 앞에 작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군복 차림이었지만 눈빛에는 장난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21살, 바다에서 잠들었습니다. 마이클이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2명의 미국 해군 장교가 한국 바다에서 죽은 21살짜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트 선배, 우리 보고서 다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김중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트씨,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 해군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해신 시스템도 그 결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적의 잠수함이 우리 해역에 들어오면 반드시 찾아내겠다. 기습당하지 않겠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해신은 단순한 기술 경쟁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희생된 동료들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기술 뒤에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뒤에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1998년 동해에서 북한 잠수정을 놓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잠수정은 우리 함정 코앞까지 접근했다가 좌초됐습니다. 만약 좌초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생각이 25년이 지난 지금도 저를 괴롭힙니다. 한국 해군도 그 자책감을 안고 살아왔던 겁니다. 아니, 더 무거운 자책감을 그들은 놓친 게 아니라 잃었으니까요. 워싱턴 D.C.로 돌아온 건 4월 중순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선배, 솔직히 어떻게 쓸 겁니까? 참모부에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쓰자. 우리는 군인이야. 보고서 작성에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6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신 시스템은 수중 감시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준다. 미국은 이 혁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장도 추가했습니다. 이전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해군의 독자 수중 감시 역량을 과소평가한 것은 오류였다. 해당 평가는 실증 데이터가 아닌 선입견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수정이 필요하다. 저 자신이 서명한 그 한 줄을 직접 틀렸다고 쓴 겁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일주일 후 국방부에서 브리핑 요청이 왔습니다. 해군 작전 사령관까지 참석해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23분 만에 잠수함을 찾았다고요? 브리핑이 끝난 후 해군 작전 사령관이 다가왔습니다. 하트씨, 훌륭한 보고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